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설명회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설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느낌인데 이제 크포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즌이 됐잖아요. 여러 교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교재들을 어떤 순서로 또 어떤 방식으로 풀이했을 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또 문제풀이 과정 전반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작은 문제풀이를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개념 과정을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개념 교재를 반복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개념 교재를 반복해서 보더라도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심지어 어디에 오개념이 있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하고 단순히 반복해서 그냥 익숙해지기만 한 거, 요 두 개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에서 원자과 전자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자과 전자수 잘 알고 계시죠? 아마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근데 원자과 전자수하고 최외각 전자수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는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문제를 통해서 원자과 전자수하고 최외각 전자수를 확실하게 구별해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풀이하게 되면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개념이 더 정교화될 수 있고요. 틀리게 되면 사실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개념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이론 교재에는 정말로 원자과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 구별해서 여러 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틀리기 전까지는 내가 그 둘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걸 인지를 못하다가 좋은 문제들을 풀이하면서요. 좋은 문제들일수록 여러분이 좀 애매하게 공부한 것들, 여러분이 오개념을 가질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묻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풀이하면서 틀리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개념들을 좀 수정하고 조금 더 정교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문제풀이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수업 중에 자주 강조하죠. 화학처럼 타임어택이 심한 과목들은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머릿속에 입력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출력하는 과정, 즉 알고 있는 내용들을 버퍼링 없이 꺼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이때 정말로 중요한 게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던 개념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냉장고 속에 이렇게 검정색 봉투 속에 내용물들이 들어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봉투를 열어보면 하나하나 다 들어있기는 한데 정작 내가 딱 필요한 게 뭐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내가 오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꺼낼 수 있는데 여러분 요런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면 어딘가에 오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꺼내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는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이건 정말로 그림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있어야지만 버퍼링 없이 꺼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나도 이렇게 잘 꺼낼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냥 수업을 수강하시면 자연스럽게 입력과 출력에 대한 부분들은 연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잘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 게 이 경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쪽에 냉장고에 음식을 잘 집어넣고 필요할 때 잘 꺼낼 수 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놨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런 똑같은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도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김치찌개라는 똑같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잖아요. 문제풀이 과정도 비슷하죠. 우리가 특히나 어려운 중킬러 파트나 킬러 파트의 문제들일수록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풀이 방법들이 나오고 제가 수업 중에는 맞는 풀이 중에 최악의 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맞는 풀이 중에서 최악의 풀이를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풀이하면서 그 문제 할애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이 문제 풀면서 다음 문제 하나를 틀리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풀이, 좀 효율적인 풀이를 찾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틀리거나 아니면 뭔가 좀 너무 돌아가는 풀이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해설을 보거나 강의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냐면 그 해설 과정만 보면서 그냥 해설을 보면서 내가 그 해설 과정이 쭉 이해가 됐다. 그러면 다음에 이 문제를 내가 풀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왜 이런 풀이가 시작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틀릴 만한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문제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런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해설에서 강의에서 사용한 풀이 말고 여러 다양한 다른 풀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풀이들을 배제하고 제가 이 풀이로 풀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문제를 풀이할 때는 문제 전체를 띄우죠. 제가 일부를 띄우지 않고 항상 문제 전체를 띄우고요. 저는 뭐 여러 번 풀어봤을 거잖아요. 근데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처음 보는 문제인 것처럼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읽기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풀이가 시작되었다는 이 도입 부분을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저는 분명히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X하고 Y하고 Z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졌다. 근데 뭐 이게 임의의 원소기호라서 실제 원소기호와 대응을 시켜야 된다. 근데 제가 만약에 Z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시작했다면 X나 Y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고 Z를 가지고 풀이하게 된 그 배경 설명을 윗부분에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Z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을 때 이 설명 과정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이 부분만 복습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X나 Y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약간 돌아가는 풀이라거나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풀이가 있는데 7번이 좋은 풀이라서 제가 7번 풀이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다. 그럼 분명히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7번 풀이가 나오게 대한 배경 설명을 되게 길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집중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거는 의식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그냥 뭔가 단순 무식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을 때요. 그냥 쭉 1번, 2번, 3번 이렇게 시도해 보다가 뭔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냥 7번 풀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천재적인 발상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7번 풀이를 바로 떠올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도 썼지만 뭔가 논리적인 필연성이 있고 또 재현성, 그러니까 반복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필연성, 당위성을 가지고 정리해 놓지 않으면 뭐 제가 그래서 수업 중에는 뭔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다면 이런 풀이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풀이는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풀이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발상이 너무 특출난 것들은 그런 풀이가 긴장된 상황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뭔가 너무 기류법을 이용해서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하나하나 다 대입해가는 풀이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고 어딘가에서 그 경계를 잘 찾아서 좀 최적의 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절차적 지식에 해당하는 거고 좀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제가 문제를 첫 번째 줄을 읽고 나서 아래쪽으로 가라고 하고 어떤 문제들은 값을 정확히 구하라고 하고 어떤 문제들은 비율만 구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문제를 쭉 풀이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읽고 나서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최적의 풀인데 중간에 보면은 제가 그런 풀이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화적정 문제를 풀이할 때는 항상 중화적정 문제라고 첫 번째 줄 읽으면서 판단이 되면 실험 과정과 결과가 길게 이어졌을 때 아래쪽 결과를 먼저 보고 구하라는 걸 먼저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뭐 x분의 y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실험을 비교하는 문제 같으면 하나하나의 실험에 집중하면서 값을 정리하는 건 엄청 비효율적인 풀이거든요. 그래서 두 실험을 쭉 같이 보면서 일정한 것들 제외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를 아직 아래쪽에 뭘 구하라고 했는지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처음부터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풀이한다? 그건 정말로 사후적인 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취미가 그 학평이나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들이 나오면 오히려 화학은 제가 잘 안 볼 때가 많은데 화학이 아닌 다른 과목들 선생님들이 풀이하신 것들은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이 뭐 그 문제를 뭐 예를 들면 수학이에요. 수학을 뭐 1시간 만에 풀었대요. 근데 그게 뭐 별로 좋은 게 아니라 1시간 만에 풀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 문제를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풀이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쭉 이어질 때요. 처음에 이 부분을 먼저 보면은 확실히 쉽게 풀이할 수 있는데 아직 나는 첫 번째 줄밖에 안 읽었는데 첫 번째 줄 읽자마자 이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좋은 풀이가 아니거든요. 뭐 제가 여러분한테 평가원 문제 화학원을 해설한다. 제가 정말 20분만 해도 해설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뭐 1시간 10분 뭐 이렇게 해설하는데 시간을 쓰는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최적의 풀이로 그 풀이를 몰고 가는 과정에서 뭔가 천재적인 발상이나 그냥 단순 무식하게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필연성이나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이 풀이가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만약에 뭐 어떻게 풀어도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 X로 풀건 Y로 풀건 Z로 풀건 상관이 없었다면 뭐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는 게 뭐 실전에서는 이 중에 뭔가 보이는 게 없었다 그러면 좀 다양한 풀이를 알고 있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답으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뭐 여러 풀이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빨리 풀었다라고 좀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풀이 과정이 좀 길어지면 좀 비효율적인 돌아가는 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런 절차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 필연성이나 단위성을 잘 지켜가면서 특히나 재현성 있는 풀이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건 제가 경험을 하다 보면 제가 강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좀 연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의식적으로 의식을 하고 좀 노력을 해야지만 이런 부분은 고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보면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고, 출력이 잘 되는가를 보고, 이 경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문제풀이 경로 중에서 좀 적절한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또 연습을 하는 건데, 입력이나 출력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요 경로에 대한 부분들, 제가 강조를 수업 중에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이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식하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문제풀이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거냐, 앞에서는 이제 왜 하냐에 대해 설명드린 거라면, 어떤 방식으로 그럼 화학 문제풀이를 하면 좋을까, 뭐 다른 과목이 아니라 이 화학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뒤에 설명드릴 내용들은 근데 필수 이론 수업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크포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 수업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뭐 글을 이렇게 쭉 읽다 보시면 음성으로 좀 재생이 될 거예요. 제가 수업 중에 워낙 많이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항상 제가 좋은 습관에서 좋은 풀이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 수업 중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미지수를 사용하는 건 최대한 뒤로 미루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뭐 한 회차 문제를 풀더라도 미지수를 뭐 아예 사용 안 하거나 많아야 한두 개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미지수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그걸 무지성으로 미지수를 두고 방정식으로 풀이하는 것보다, 일단 모르는 게 나오면 빈칸으로 남겨두고요.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미지수 없이 계산이 가능한 것들부터 처리하고,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에서 미지수를 통한 방정식 풀이보다는 숫자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풀이 과정이, 계산을 해야지만 풀이 과정이 간결하고 실수가 적어집니다. 그냥 빈칸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숫자로 쭉 제가 빈칸 채우기 하듯이 쭉 채우다 보면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건, 저도 미지수를 이용해서 풀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지수를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위쪽에도 있지만 뒤로 미루라는 거지 미지수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숫자를 통한 계산으로 쭉 문제풀이를 이어가다가 풀이 과정에 진척이 더 이상 없다, 이때는 미지수를 도입하는 거고요. 이때 미지수를 도입할 때 항상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나온다면, 즉 조건이 미지수의 개수만큼 남아있는 상태라면 미지수를 도입하는 것에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습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지수의 도입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좋다, 이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조건을 만족하는 간단한 경우를 대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한 숫자를 대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도 제가 수업 중에 많이 언급하고 있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답이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A와 B가 1대2라고만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쭉 문제가 흘러간다. 근데 더 이상 조건을 주지 않았다면 A와 B의 만약에 질량이 1대1이라면 1g, 2g도 있고 2g, 4g도 있고 1kg, 2kg도 있는데, 더 이상 문제에서 A와 B의 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주지 않았다는 건 A와 B가 질량이 1대2만 만족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답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건을 안 준 거고요. 만약에 A와 B가 1g, 2g일 때하고 2g, 4g일 때 답이 달라진다면 A의 질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줘야 돼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A와 B의 양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그냥 비율 관계 정도만 주고 있다. 그러면 그때 굳이 그 비율 관계를 미지수 또는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숫자, 가장 간단한 경우를 대입하고 풀이해 주는 게 좋거든요. 뭐 말로 하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뭔가 비율 관계를 구해야 될 때, 뭐 A분의 B를 구해야 된다. 그럼 제가 보통 풀이할 때 그냥 A가 1일 때 B가 몇인지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비율 관계가 필요하다, 화학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개수 맞추기잖아요. 우리가 개수 맞출 때도 비율이 필요한데, 그 비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통 가장 복잡한 학종의 개수를 1로 두고 시작하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어차피 비율이 필요한 거니까 그냥 하나는 간단한 숫자로 대입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자료들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경우, 간단한 숫자에서 시작해서 자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뭐 당연하지만 연관된 자료들인데 거기서 하나 기준을 정했으면 거기에서 스케일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걸 1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연관된 자료인데 이거는 또 갑자기 2라고 하자, 이러시면 안 돼요.
연관된 자료들을 간단한 수치로 대입하는 건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스케일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보통은 그냥 상대값으로 쭉 풀이하다가 비율 관계만 물어보는 경우엔 그렇게 끝이 나는데,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내가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한 숫자로 시작했는데 뭔가 실제 값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익숙하시죠? 이렇게 상대값을 실제 값에 맞게 정리할 때는 값을 맞추거나 합을 맞추거나 차를 맞추게 되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식으로 비율 관계를 정리하게 되고, 생각보다 화학에서는 차를 이용해서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긴 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과학 문제들이 다 그런데, 과학 문제들은 보통 문제 상황에서 이제 서로 다른 실험 자료나 상황들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걸 비교 분석하는 경우로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을 주는 게 아니라 둘이 상황을 주면서 이걸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용액이라고 해도 용액 하나가 주어진다든지, 뭐 적정을 한다라고 해도 적정을 뭐 실험 A에서 하고 실험 B에서 한다든지, 뭐 화학식량과 몰파트든 양적 관계든 하나의 자료만 주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둘 이상의 자료가 주어지면서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관계를 파악하면서 비교할 때는 뭐 당연하지만 어떤 것들이 일정하고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둘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각각 하나의 자료에 집중하면서 풀이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자료가 주어져 있으면 둘을 같이 보면서 최대한 일정한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문제에서 하나하나의 그 상황에 대해서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둘을 비교해서 답을 내기를 요구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 다음에 자료들 간의 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려야지 말로 적혀 있으니까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몰농도 파트나 중화적정 파트의 문제들을 풀이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풀이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어야 된다. 이것도 아마 음성 재생이 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풀 때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어야 된다. 뭐 과하게 풀면 안 된다. 과하게 풀었다라고, 더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해서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항상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어야 돼요. 특히 보기의 내용 자체가 힌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구하라고 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때 특히 뭐 하나의,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형태의 합답형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어떤 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을 때는 그걸 어떤 수준까지 구해야 되는지 확인하잖아요. 정확히 숫자로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A나 B라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A, B는 구할 필요 없이 A, B를 포함하는 식까지만 정리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객관식에서는 그런 거 자체, 그 보기 자체가 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풀어주는 게 좋고요. 항상 구하라고 하는 것까지만 구하는 게 좋아요. 과하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비율 관계를 물었다, 그럼 비율 관계만 구하는 게 좋은 거고, 대소 관계를 물었다면 대소 관계까지만 구하는 게 좋은 겁니다. A분의 B를 구하라고 했는데 A가 뭔지 정확히 구하고 B가 뭔지 정확히 구한 다음에 풀이하겠다. 그 풀이는 좀 비율적인 풀이, 돌아가는 풀이가 될 때가 많은 거고요. A가 B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데 A가 몇이고 B가 몇이라서 A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게 되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맞는 풀이 중에서 최악의 풀이가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비율은 비율만 구할 수 있는지를 보고요. 대소관계는 대소관계만 구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구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구하는 습관이 있어야지만 좋은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위에도 적었지만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적혀 있는 내용은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 특히나 뭐 4페이지에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난도 문항이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습관도 있으면 좋냐면 특히나 디귿번 보기의 경우에는 선지 대입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지를 대입해서 그냥 확인만 하는 것도 좋은 문제풀이 습관 중에 하나예요. 왜 디귿번 보기라고 하는 거냐면, 기역이나 니은번 보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는 3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게 기역번 보기라면 A에 3을 그냥 대입해서 그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정도만 확인하겠다. 그럼 기역번 보기를 풀이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A에 3을 대입했는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니은 디귿을 풀 때 그 A가 다시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인 풀이가 될 수 있죠. 근데 디귿번 보기라면 보통은 기역, 니은보다는 디귿번 보기가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이 마지막 보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선 A는 3이다. 똑같은 보기에 대해서 그냥 A에 3을 대입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했어. 근데 만족하면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되고, 혹시 만족하지 않아서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보기니까 그 A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렸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기억, 니은, 디귿번 보기 문제들은, 이런 합답형 문제들은 디귿번 보기가 가장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근데 그런 디귿번 보기에 그냥 A면 B이다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냥 대입해서 편하게 풀릴 것 같은 문제들은 그렇게 대입해서 풀어주는 습관도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한 번도 대입해서 풀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실전에서 이렇게 풀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냥 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디귿번 보기는 대입해서 풀이도 몇 번 해보시고요. 다만 연습할 때는 다시 돌아와서 완결성 있는 풀이는 해야겠죠. 정확히 A를 또 구하기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대입해서 풀이하는 것도 연습하면서 여기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적혀 있듯이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이하는 그런 문제풀이 습관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제가 자주 얘기하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풀릴 문제도 안 풀리고 특히나 긴장된 상황에서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실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야 되고요. 이때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자신감을 못 갖겠다. 뭔가 문제를 읽자마자 풀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건 여러분이 빨리 벗어나야 될 게,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높아져도요. 특히나 뭐 4페이지에 나오는 고난도 문항들은 제가 풀어도 한번 문제를 딱 읽자마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겠다. 문제풀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도 그냥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제를 읽으면서 처음에 집중해서 읽고요. 항상 제가 출제자와 대화하듯이 읽으라고 하죠. 출제자와 대화하듯이 문제의 조건을 읽으면서 내가 구해야 될 조건과 내가 사용해야 될 조건을 구별을 하고요. 그 사용해야 될 조건, 그러니까 나한테 사용하라고 출제자가 준 조건들을 한 번 이상 사용하면 문제가 풀릴 거라는, 무조건 풀릴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풀이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양적 관계나 중화 반응 풀이할 때 정말로 강조를 많이 하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풀려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해야 될 조건들을 잘 표시하고 그냥 그걸 한 번 이상 사용하면 문제가 풀리겠지,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문제가 잘 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습관이 좀 필요한 거죠. 수업하다 보면 제가 워낙 그냥 말버릇으로 계속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투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들을 좀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할 텐데 한 번 정도 정리해 본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언급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문제풀이 과정에서 뭘 풀어야 되냐, 이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기출과 이 교재 문제들은 이제 제 교재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이 있고 교재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떤 걸 먼저 풀어야 되냐? 뭐 당연하지만 기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출을 풀이하지 않았다면 기출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되고요. 뭐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도 최근 3개년 문제들은 다 풀어 봐야 돼요. 뭐 평가원 교육청 포함해서 전체를 한번 다 풀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출제 경향도 파악할 수 있고 단원별로 대표 유형들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다만 기출문제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이하다 보면 어느 정도 풀이 과정 자체가 암기가 되면서 제가 앞에서 이 풀이에 대해서 경로를 파악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 논리적 필연성을 가지고 왜 이런 풀이가 시작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연습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연습이 기출을 계속 풀다 보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에 대한 연습은 할 수 있는데 그 경로를 선택하는, 적절한 경로를 선택하는 연습은 좀 새로운 문제사항을 맞닥뜨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쪽으로 풀이를 몰고 가야겠다,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건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긴 한데, 기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뭐 심지어 문제를 보자마자 어느 정도 풀이의 줄거리가 다 생각나는 정도가 되면 이제는 새로운 문제들, 새로운 상황에서 연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재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절차적 지식을 좀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재의 문제들을 보면 또 엔제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죠. 뭐 엔제와 모의고사 중에서 어떤 것들을 풀어야 되냐,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가 제 풀이하고 비슷하다, 그럼 모의고사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뭔가 제 풀이와 비슷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나서 제 수업을 들었더니 제가 여러분이 푼 거하고 똑같이 풀고 있다, 그럼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뭔가 약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엔제를, 단원별 엔제를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식이 뭔가 좀 정돈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아니라면 문제 풀이 방법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고 뭔가 또 특별하게 부족한 단원이 있다, 그럼 모의고사를 통해서는 그 단원 한 문제만 풀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원 문제들이 모여있는 엔제를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약점이 있고 내가 풀이 과정이 아직 잘 정돈이 안 된 것 같다, 선생님과 비슷한 풀이를 못하고 있다, 그럼 엔제를 풀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케미스토리 연구소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교재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위쪽이 개념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크포까지도 개념 과정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문제풀이에 좀 집중하고 있지만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필수 이론과 크포가 있는 거고요. 중간에 스타팅 포인트, 코드 넘버 2, 코드 넘버 3가 엔제에 해당하는 거고 435하고 시그모가 모의고사 컨텐츠가 되겠죠. 435는 44점을 받기 위해서 양적 관계하고 중화 반응 제외하고 나가는 게 435에 해당하는 거고요. 시그모가 이제 전체 새로운 문항으로 제작되면서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뭐 전체 이런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커리큘럼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개념 과정이 있고 엔제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좌우는 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좌우는 난이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쉬운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하면서 좀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이 컨텐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많아서 그 부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표 형태로 준비했고 그럼 여기에서 어디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 또 어떤 것들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신을 위해서 이 케미스토리 컨텐츠를 활용하고 계시다면 대부분의 학교는 그냥 필수 이론과 스타팅 포인트의 문제들을 풀이하는 걸로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본인 학교가 좀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고 수능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음영을 넣었는데 아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지금 크리티컬 포인트하고 코드 넘버 2 정도까지 좀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기본은 필수 이론과 스타팅 포인트 정도로 충분하다. 뭐 어렵게 나오는 학교라면 크리티컬 포인트하고 코드 넘버 2를 공부하는 걸 고려해 보면 된다 정도인 거고요. 수능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등급별로 일단 4등급 이하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뭐 입력이나 출력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 필수 이론과 크포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개념 정리부터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뭐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개념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문제를 풀이해야 하기 때문에 4등급 이하 분들은 너무 문제풀이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그냥 필수 이론과 크포를 메인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보시고 코드 넘버 2가 엔제들 중에서는 좀 쉬운 엔제에 해당하는데 코드 넘버 2 정도까지 공부하시고 여기서 어느 정도 풀이가 정돈이 되면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상으로는 뭐 나머지 다른 것들을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4등급 이하라면 필수 이론과 크포를 기본으로 하고 뭐 엔제는 코드 넘버 2 정도 풀어보시고 이제 여유가 되면 모의고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시간에 따라서 435와 시그모를 적절하게 분배해서요. 435는 양적 관계와 중화 반응이 빠져 있는 모의고사고 시그모가 전체 적으로 다 들어있는 모의고사인데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그모가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여기까지 도전해 보시는 방식으로 연습해 보시고 지금 2, 3등급 정도라면 필수 이론은 이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필수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크포를 통해서 다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크포를 메인으로 해서 개념 공부는 마무리하시고 크포가 잘 정리가 된 이후에는 435와 시그모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 3등급은 그냥 개념 정리나 문제풀이의 기본은 크포로 다지고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이하시면서 435하고 시그모를 필수적으로 좀 반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엔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코드 2나 뭐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코드 3에 해당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1, 2등급의 실력이시라면 뭐 이제는 뭐 실수를 줄이는 정도만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형태를 풀어가면서 나만의 좀 문제풀이 습관이라든지 뭐 시험지 운영 방식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모의고사 컨텐츠를 다양하게 풀어보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 사실 435하고 시그모가 435는 30회 분량, 시그모는 20회 분량이긴 하지만 이미 지금 1, 2등급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모의고사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35나 시그모가 아니더라도 그냥 모의고사 형태의 컨텐츠들을 많이 구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435나 시그모를 우선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신유형이라든지 고난도 문항들을 풀이하는 연습은 코드 3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컨텐츠 전체 중에서도 코드 3가 좀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코드 3인 거고 요거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 뭔가 그래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다, 좀 더 쉬운 걸 풀고 싶다라고 했을 때 크포나 코드 2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케미스토리 컨텐츠 그리고 필요한 그러니까 실력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를 쭉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사실은 FAQ 형태로 여러분이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을 한번 쭉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뭔가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아직은 그 시기상으로 뭔가 문제풀이 과정에 많이 들어가지 않으셔서 그런지 개념에 대한 질문들이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시기가 지금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풀이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이 문제풀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FAQ로 정리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문제풀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풀이 공부를 하면 좋을지, 뭐 어떤 교재로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컨텐츠들 잘 준비하고요, 강의 잘 준비해서, 그러면 처음 시작은 아마 사사모와 시그모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